사람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배에 총알이 박힌 채로 11km를 버티는 게 어떤 느낌이냐고.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최악은 아니었다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도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철조망을 넘어 남쪽 땅에 쓰러졌을 때 한국군 병사들이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된 나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을 때 들것에 실려 내 생애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내 몸은 그냥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민호입니다. 물론 이건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쓰는 이름이죠.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12km의 어딘가에서 죽었으니까요. 지금의 나는 뭔가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 17살에 북한군에 입대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존재. 그때 나는 배운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이 내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그것을 보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내 상관이 등 뒤에서 나를 쏘기 전의 일이었죠. 그리고 다음 몇 분 동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나의 이름이 적힌 숙청 명단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군인을 절망적인 탈북자로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처형하게 만들 걸 알면서도 그 문서를 훔친 것이 왜 내 파편화된 마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는지. 둘째, 치명적인 상처로 11km를 기어가는 동안 뇌가 차단했던 기억들을 보여주고 감히 품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고 몸이 이미 몇 킬로미터 전에 포기했어야 했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드러내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셋째, 불가능한 걸 해냈을 때, 마침내 안전했을 때, 지옥에서 탈출했을 때, 정확히 그 순간이 왜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는지. 왜냐하면 그 무너짐은 단지 육체적 탈진에 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진짜로 맞닥뜨리는 것에 관한 거였습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부서진 내 몸의 모든 세포에서 느끼는 것. 내가 탈출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자유로웠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경 반대편에 갇혀 있다는 것을. 11km를 살아남는 것이 아무것도 끝내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것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건 단지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이해하려면 순수한 의지로 지옥을 기어갈 수 있는 남자가 왜 안전에 도달한 순간 무너지는지 이해하려면 그날 밤 그를 달리게 만든 게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시작됩니다. 2014년 최고 기밀 빨간 도장이 찍힌 봉투를 열었을 때, 그리고 사망 명단에서 누나의 이름을 봤을 때,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배에 총알이 박힌 채로 11km를 버티는 게 어떤 느낌이냐고.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최악은 아니었다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도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철조망을 넘어 남쪽 땅에 쓰러졌을 때 한국군 병사들이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된 나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을 때 들것에 실려 내 생애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내 몸은 그냥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민호입니다. 물론 이건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쓰는 이름이죠.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11km 어딘가에서 죽었으니까요. 지금의 나는 뭔가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 17살에 북한군에 입대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존재. 그때 나는 배운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이 내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그것을 보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내 상관이 등 뒤에서 나를 쏘기 전의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달리게 만든 건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우리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걷고 숨 쉬고 명령에 복종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나를 그 12km 동안 기어가게 만든 건 생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였죠. 내 안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그날 밤까지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무언가. 그날 밤으로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2017년 11월 비무장지대 세구역. 나는 8번 관측소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 그랬던 것처럼요.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내 입김이 공기 중에 하얗게 응결되는 게 보였습니다. 소총은 어깨에 걸려 있었고 손은 추위로 너무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소리, 발소리, 빠른, 뒤에서 다가오는. 나는 딱 제때 돌아섰습니다. 최중위가 총을 빼든 차에 내 쪽으로 달려오는 걸 보기 위해서. 그의 눈에는 그 표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북한 병사들이 알아보는 법을 배우는 그 표정, 제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반가쇠를 당기기 전 그 찰내 나는 모든 걸 바꾼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탈북을 시도하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였죠. 그리고 나는 표적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움직일 시간만. 총성이 밤의 정적을 가르는 순간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침묵 속에서 그 소리는 귀청을 찢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내 왼쪽 옆구리를 관통하는 걸 느꼈습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였죠. 영화처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극적인 충격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거진 쇠를 박으면서 동시에 온 힘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에 가깝죠.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소총은 눈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 본능조차 놀랄 일을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곧 올 걸 알았던 두 번째 총알을 기다리며 그대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최중위의 명령이 힘을 쓸 수 없는 유일한 방향으로 달렸죠. 우리가 평생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배운 그 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남쪽으로.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나, 둘, 셋. 중위가 무정의로 지원을 요청하며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자신의 군대가 아무 이유 없이 등 뒤에서 총을 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이 될 때 어릴 때부터 주입받은 모든 믿음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남는 건 가장 순수한 본능뿐입니다. 살아남는 것. 달리면서 상처 부위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뜨거운 피가 군복을 적시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마다 고문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몸통을 관통하는 고통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몰랐던 것, 비무장지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알 수 없었던 것은 그 11km가 단순히 육체적 시험만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건
내가 묻어둔 모든 진실, 받아들인 모든 거짓말, 그리고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억누르는 법을 배운 내 자신의 모든 부분과 맞서야 하는 여정이 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배에 총알이 박힌 채로 11km를 기어갈 때 당신의 정신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차단했던 기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감히 품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이미 몇 킬로미터 전에 포기했어야 했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내가 숨겨왔던 그 비밀, 그게 그날 밤 내내 나를 지탱해 준 겁니다. 다리가 작동을 멈췄을 때도 내 몸이 계속 기어가게 만든 것, 실혈로 그 의식을 잃었어야 할 때도 나를 깨어있게 한 것, 그리고 내가 마침내 남쪽에 도착했을 때 쓰러진 것도 정확히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과거로 가야 합니다. 훨씬 더 과거로. 그때는 몰랐지만 모든 걸 바꾼 순간으로. 북한에서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순간.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건 사형 선고를 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완전한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3년 전, 2014년 봄, 나는 20살이었고 군에 입대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3년, 질문 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3년,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운 3년. 하지만 그날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개성 군사기지의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태양이 막산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나는 통신실에서 일상적인 문서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순찰 보고서, 보급품 재고 목록, 내부 통신문. 특별한 건 없었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평양에서 배달된 최고 기밀 빨간 도장이 찍힌 봉투를 열기 전까지는요. 봉투를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서 그 빨간 도장이 찍힌 문서는 한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라질 거라는 것. 불충 혐의를 받은 고위 장교일 수도 있고 노동 수용소로 재배치되는 가족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펼쳤을 때 내 눈이 보게 될 것은 절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명단이었습니다. 27개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 현재 위치가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들이었어요. 김성민, 이현우, 최진숙, 그리고 19번째 이름에 도달했을 때 박수연. 내 세상이 멈춰 섰습니다. 박수연은 내 누나였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에 있는 그 이름이 왜 나를 무너뜨렸는지 이해하려면 내 가족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국영 공장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남자였고 항상 생산 할당량을 채웠으며 가슴에 완벽하게 닦인 김일성 배지를 달고 모든 당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에게 애국가와 위대한 수령님에 관한 시를 가르쳤죠. 서류상으로는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누나 수연이는 달랐습니다. 나보다 3살 위였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마음을 가졌죠. 우리가 각각 14살과 11살이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원산의 우리 집 근처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 누나가 내 피를 얼게 만드는 질문을 했어요. 민호야, 남쪽 사람들도 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까? 나는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듣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가족 전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손으로
누나의 입을 막고 절대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누나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누나의 눈에서 질문 자체보다 더 나를 겁나게 하는 뭔가를 봤습니다. 의심을 받죠. 그리고 북한에서 의심은 어떤 무기보다 위험합니다. 내가 17이 되었을 때 군에 입대했습니다. 실제로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모든 젊은 남자들이 징집되니까요. 하지만 떠나기 전날 밤이 기억납니다. 수연이가 내 방에 들어왔어요. 그때 20살이었고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누나가 한 말이 모든 걸 바꿨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이해했습니다. 민호야, 닫힌 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거기 밖에 있을 때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네가 배운 게 전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답하는 건 동의하는 것을 의미했고 동의하는 건 반역이었으니까요. 누나는 내 손을 한 번 더 꽉 쥐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진짜 대화였습니다. 군 생활 첫 3년 동안 누나를 딱 2번 봤습니다. 정치 장교들이 모든 말을 기록하는 동안 피상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짧고 감시받는 방문이었죠. 누나는 말라 있었습니다.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나의 눈에는 여전히 나를 그렇게 겁나게 했던 그 의심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군에 입대한 지 3년 후 누나의 이름이 숙청 명단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 전체를 읽었습니다. 혐의는 적의 선전의 노출과 탈북 의도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용된 증거는 3명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누나가 당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과 남한 생활에 대한 호기심 표현을 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죠. 권고된 판결 15등급 재교육 수용소로 즉시 재배치.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생존율이 30% 미만인 강제노동, 수용소였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통신실의 차가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증언들이 아마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누나를 알았어요. 완전히 위장할 수 없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 부분을 완전히 억누를 수 없는 누나를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누나를 죽일 거였습니다. 명령 실행 날짜를 받습니다. 2주 후, 2주 안에 보위부 요원들이 누나가 일하는 공장에 도착해서 설명 없이 데리고 나가고 아무도 진짜 돌아오지 않는 노동수용소 시스템 속으로 사라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200km 떨어진 곳에서 무력하게 누나를 처형하는 바로 그 체제의 군복을 입고 있을 거였죠. 하지만 여기 그런 순간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한 공포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뭔가죠. 무시하거나 합리화했던 당신 현실의 모든 균열들, 모든 작은 불일치들이 갑자기 정렬되고 완전한 진실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그 문서를 들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이 금지된 장소로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누나가 단순히 질문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그게 체제에 대해 뭘 말하는 걸까? 우리가 숭배하라고 배운 체제가 단지 의심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게 우리 모두를 무엇으로 만드는 걸까? 그 기계의 일부인 나를 무엇으로 만드는 걸까? 이미 내 것이 아닌 손으로 문서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봉인했습니다. 처리된 서류 더미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북한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계속 나아갑니다. 복종합니다.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뭔가가 복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끊임없는 고뇌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첫 생각은 벌써 데려갔을까 였습니다. 누나와 연락할 수 없었어요. 경고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충성스러운 군인인 척 계속 행동하는 것 외에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내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리석으면서도 절망적인 결정이었지만 내 파편화된 마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죠. 문서를 훔쳤습니다. 통신실에서 야간 근무 중에 누나의 완전한 파일을 기밀 서류철에서 꺼냈습니다. 모든 증언, 모든 고발, 체포 명령, 그리고 숨겼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것을 단지 지연시킬 뿐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물론입니다. 문서가 없어진 걸 발견하면 완전한 조사가 시작되고 아마 잡힐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절대적으로요. 하지만 명단에서 누나의 이름을 봤을 때 내 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수년간의 사상 교육으로 내 뇌에 구축된 맹목적 복종의 기계가 균열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뭔가 인간적인 죽었다고 믿었던 뭔가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던 유일한 장소에 문서를 숨겼습니다. 막사 내 매트리스 안감하네요. 매일 밤 말 그대로 내 반역의 증거 위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후회하는 대신 수년간 경험하지 못한 뭔가를 느꼈습니다. 희망.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작은 반항 행위가 누나에게 며칠 더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비이성적인 희망. 기계가 그녀를 짓밟기 전에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며칠. 하지만 북한에서 희망은 비싸게 치러야 하는 사치품입니다. 문서를 훔친 지 3일 후 기지사령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병사가 마당에 집합했죠. 해가 막 떴고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200명의 남자들의 숨결이 공중에 집단 유령처럼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령관이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통제된 분노의 가면이었죠. 그리고 올 거라고 알았지만 여전히 나를 무너뜨린 말을 했습니다. 기밀 문서가 통신실에서 도난당했다. 이것은 최고 수위의 반역 행위다. 책임자는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발견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그의 처벌을 공유할 것이다. 내 피가 얼음이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 그 말은 누나를 구하려 했던 시도가 오히려 더 끔찍한 방식으로 누나의 사형 선고에 서명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연좌제가 북한의 최고 법이니까요. 3대 처벌, 조부모, 부모, 자식. 한 사람의 범죄에 모두가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마당에 서서 사령관이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는 걸 들으면서 3년 후 비무장지대의 그날 밤까지 나를 괴롭힐 계획이 태어났습니다. 그 11km 동안 나를 살아있게 할 계획. 남쪽에 도착했을 때 결국 나를 무너뜨릴 계획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나는 몇 주 더 누나를 구하기 위해서만 그 문서를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이고 파편화된 내 마음속에서 불가능한 뭔가를 상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훔쳤어요. 탈출, 우리 둘이, 함께, 남쪽으로, 누나의 호기심이 범죄가 아닌 곳, 누나의 질문들이 그녀를 죽이지 않을 곳,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곳으로. 말도 안 되는 환상이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국경입니다.
지뢰, 철조망 100m마다 감시탑, 탈북자를 추적하도록 훈련된 개들, 보이는 즉시 사살 명령을 받은 저격수들. 한 사람이 살아서 넘을 확률은 거의 0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할 확률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했죠. 하지만 누나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불가능한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3년 동안 그 환상은 나를 제정신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보초를 설 때마다 순찰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감시탑의 위치를 외웠어요. 탐조등 사이에 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언젠가 누나와 내가 자유를 향해 갈 경로를 연습했습니다. 물론 이 중 어떤 것도 누나에게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도난 문서에 대한 조사 후 극도의 주의 덕분에 기적적으로 나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지만 기지의 모든 사람에게 가족 방문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누나를 보지 못했어요. 재발급된 문서로 체포 명령이 결국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믿을 수 없게도 누나가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를 구출하는 환상, 함께 넘는 환상,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누나가 두려움 없이 원하는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 그 환상은 내 종교였습니다. 존재 이유, 내 존재의 완전한 어둠 속 유일한 빛. 그리고 2017년 11월이 왔습니다. 최중위가 나를 쏜 그날 밤. 이제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을 느꼈을 때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포기하는 건 단지 내 죽음만이 아니었으니까요. 3년 동안 살아있게 유지했던 유일한 희망의 죽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남쪽에 도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살아남는다면 누나도 빼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구출할 수 있을 거라는, 큰 소리로 한 적은 없지만 침묵 속에서 1000번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그게 내 다리가 작동을 멈췄을 때도 계속 기어간 이유였습니다. 그게 쇼크로 죽었어야 할 때도 의식을 유지한 이유였죠. 그게 그 12km의 모든 미터가 단지 내 생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그녀를 구할 가능성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내가 마침내 남쪽에 도착했을 때 무너진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군 병사들이 나를 땅에서 들어올린 순간 불가능한 것을 해냈고 살아남았다는 걸 안 순간 내 마음은 마침내 그 200km의 고뇌 동안 피해왔던 진실과 맞서야 했습니다. 나는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7년 11월 모든 게 바뀐 바로 그 순간으로 최중위의 다음 총알들은 내 머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고 공기가 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각 총성이 비무장지대에 죽은 듯한 침묵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리는 동안 폐가 불타올랐어요. 왼쪽 옆구리의 상처는 심장이 뛸 때마다 욱신거렸고 몸을 구부리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고통의 파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위가 무정히에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탈북자다. 반복한다. 새 구역의 탈북자.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즉시 지원 필요. 그의 목소리는 긴박함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요한 뭔가를 알았습니다. 전체 망할 국경이 말벌집처럼 활성화되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어쩌면 5분, 어쩌면 그보다 적게. 부츠 아래 눈은 얼어붙어 미끄러웠습니다. 발걸음마다 균형을 유지하거나
얼굴부터 넘어지거나의 복권이었죠. 왼손은 상처를 누르고 있었고, 오른손은 추진력을 유지하려고 공중에서 펌핑했습니다. 뜨거운 피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이상하게 친밀한 감각이었어요. 당신 자신의 생명이 문자 그대로 당신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한 방울씩, 그리고 계속 움직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총을 맞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상하는 방식으로 아프지 않아요. 처음에는 더 충격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몸은 방금 일어난 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없어요. 당신의 뇌가 그게 진짜일 리 없어 라고 말하는 동안 당신의 피는 아, 이건 아주 현실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고통은 나중에 올 겁니다. 그리고 올 때는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나쁠 거였죠. 첫 번째 나무줄을 향해 달렸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끊임없는 바람에 비틀린 왜소한 소나무들, 그 사이를 헤치고 나가는 동안 낮은 가지들이 내 얼굴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11월 공기보다 나를 더 얼게 만든 뭔가를 들었습니다. 사이렌, 군사기지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를 의미하는 날카로운 울부짖음, 탈북 프로토콜 활성화, 이제 모두가 알 겁니다. 방영 10km 안에 모든 병사들이 동원되고 있을 거예요. 개들이 풀려날 겁니다. 저격수들이 감시탑에서 위치를 잡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다친 돼지처럼 피를 흘리며 그들이 따라올 완벽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더 큰 나무 뒤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내 호흡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증기 구름을 만드는 불규칙한 헐떡임으로 나왔습니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직선 경로는 자살이었어요. 정확히 그들이 내가 갈 거라고 예상할 곳이었죠. 모든 북한 병사들은 비무장지대 지도를 압니다. 울타리의 틈이 어디 있는지, 순찰이 어디서 더 가벼운지, 어디서 지형이 더 많은 은폐를 제공하는지 다 알아요. 그 말은 탈북자를 어디서 가로채야 하는지도 정확히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곳의 모든 센티미터를 강박적으로 3년간 연구한 것. 명백한 경로가 아니라 불가능한 경로들을 외운 것. 가장 밀집된 지뢰밭을 가로지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경로들. 얼어붙은 늪을 기어가야 하는 경로들.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남자만 고려할 경로들이요. 그리고 나는 정확히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남자. 동쪽을 봤습니다. 2년 전 야간 순찰 중에 발견한 경로가 있었어요. 얼어붙은 가을로 내려가는 좁은 협곡. 협곡 자체는 지뢰가 없었습니다. 지형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협곡에 도달하는 건 확인된 지뢰밭, 정확히 73m를 가로지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고 깃발을 설치할 때 세었으니까요. 모든 발걸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73m.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사이렌이 이제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명령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군용 차량, 엔진이 시동 거는 포효. 죽음의 가능성 73m대 이 경로에 머물면 절대적 확실한 죽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뢰밭을 향해 달렸습니다. 첫 20m는 순수한 아드레날린이었습니다. 내 부츠가 얼어붙은 땅을 때렸고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나를 산산조각 낼 폭발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30m, 40m. 옆구리의 상처가 모든 발걸음마다 비명을 질렀어요.
내 군복 안쪽을 적시는 뭔가 축축하고 뜨거운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지 피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 몸 안에 있어야 할 뭔가. 50m? 그리고 내 발이 뭔가를 쳤습니다.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찰칵 소리였어요. 기계 장치가 활성화되는 그 틀림없는 금속성 소리. 내 세상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제 세상이 아니에요. 실제 시간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 세계, 내 인식은 그 순간에 결정화되었죠. 왜냐하면 그 찰칵 소리는 방금 압력 지뢰를 밟았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폭발할 겁니다. 시간이 문자 그대로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모든 초가 영원으로 늘어나고 초자연적인 명료함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였는지 정확히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는 근처 바위들의 서리, 내 왼쪽에 소나무 하나, 가장 낮은 가지에 정확히 3개의 솔방울이 매달려 있었죠. 공중에 매달린 내 호흡의 증기, 내 공황에 얼어붙은 유령처럼. 그리고 누나를 생각했습니다.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17살이었을 때 누나의 얼굴, 그 강가에 앉아 위험한 질문들을 하던, 체제가 완전히 짓밟을 수 없었던 그 호기심으로 가득한 누나의 눈, 그리고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나 자신에게 한 그 불가능한 약속을 적어도 시도도 하지 않고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일을 했습니다. 절대 오지 않을 도움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거나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가장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지뢰에서 발을 들어 올리면서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이 하얀 빛과 소리로 변했습니다. 쾅! 폭발이 나를 꼭두각시처럼 공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등과 다리에서 타오르는 열기를 느꼈어요. 파편 조각들이 내 머리 옆을 쌩하고 지나갔죠. 그리고 얼어붙은 땅에 너무 세게 부딪혀 튀어서 모든 공기가 내 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가능했어요. 폐가 마비되었습니다. 입이 물밖에 물고기처럼 열리고 닫혔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황은 이상한 겁니다. 당신의 몸은 완전한 생존 모드로 들어가고 갑자기 숨쉬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횡격막이 풀렸습니다. 고통스럽고 거친 들숨으로 공기가 들어왔어요. 기침했습니다. 흙과 피를 뱉었어요. 그리고 움직이도록 강요했습니다. 폭발로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둔하고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외침, 이제 더 가까워진. 폭발은 모두에게 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말하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팔꿈치로 기어갔습니다. 내 다리는 기적적으로 여전히 작동했어요. 왼쪽 종아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파편. 하지만 작동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세상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대신 다른 뭔가를 느꼈어요. 분노. 어떤 상처보다 더 뜨겁게 내 안에서 타오르고 순수한 분노. 이유 없이 나를 쏜 최중위에 대한 분노. 누나의 이름을 사망 명단에 올린 체제에 대한 분노. 의문 없이 이 모든 걸 받아들인 매년 나 자신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나를 달리게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협곡에 도착했습니다. 가장자리는 어둠 속으로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아마 3미터 낙하. 선택지를 고려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총성 같은 소리를 내며 내 무게로 부서진 얼어붙은 덤불 덩어리에 착지했습니다. 굴렀어요.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새로운 고뇌가 꼽히며 협곡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탈골. 누군가가 뜨거운 칼을 관절에 박고 비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협곡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곡은 은폐를 의미했어요. 위에서 나를 쉽게 볼 수 없다는 걸 의미했죠. 기회가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얼어붙은 가을로 기어갔습니다. 얼음은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웠어요. 바위에 베인 상처로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게 피를 흘렸어요. 내 옆구리, 내 다리, 폭발로 인한 내 등, 내 손. 나는 채에게 걸어 다니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소리를 들었습니다. 냄새를 잡은 군용 추적견들의 짖음과 비교될 수 있는 소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 뇌의 가장 오래된 부분에 직접 말하는 원시적 소리예요. 인간이 먹이었던 때를 기억하는 부분, 그리고 그 짖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을, 가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표면이 얼어 있어도 내 냄새 흔적을 끊을 겁니다. 개들을 따돌릴 유일한 기회였어요. 내 몸의 모든 센티미터에서 폭발하는 고통을 무시하며 더 빨리 기어갔습니다. 얼음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번 생각하지 않고 팔꿈치로 표면을 깼습니다. 아래 물은 너무 차가워서 타올랐습니다. 문자 그대로 타올랐어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에요. 상처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뼛속으로 침투해서 절대로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키는 침습적 고통. 하지만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잠수했습니다. 얼음물의 충격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게 만들 뻔했고, 그랬다면 익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물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둠은 완전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를 당기는 흐름만 느낄 수 있었죠. 남쪽으로 당기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흐름이 나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폐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10초, 20초, 30초. 폐가 공기를 위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40초. 숨을 들이마시고 싶은 유혹은 거의 참을 수 없었어요. 50초. 헐떡이며 수면을 깼습니다. 얼어붙은 공기가 젖은 폐를 주먹으로 때리듯 쳤어요. 물을 기침했습니다. 하지만 하류에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간 곳에서 100미터. 그리고 개들의 짖음 소리가 이제 멀게 들렸습니다. 혼란스럽게 작동했습니다. 그 미친 계획이 작동했어요. 바위 제방 위로 가을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내 몸이 너무 격렬하게 떨려서 이가 통제 불능으로 달그락거렸어요. 저천증.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뼈까지 젖어서 피를 잃고 있는, 내 몸이 꺼지기 시작하기 전까지 아마 30분을 줬습니다. 그 말은 나와 추격자들 사이에 가능한 최대 거리를 두기 위해 30분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거의 즉시 넘어질 뻔했어요. 다리가 복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요했습니다. 한 발 앞에 한 발. 걸어? 그냥 걸어. 여기 지형은 더 바위투성이었습니다. 식생이 적었어요. 은폐는 적지만 지뢰 가능성도 적다는 의미였죠. 거래? 오늘 밤 많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계산으로 내 생명을 몇 번이고 걸고 있었어요. 얼마나 멀리 왔을까? 1km? 2km?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탄력적이 되었어요. 매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어요. 작은 바위 고지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나를 멈춰서게 만든 뭔가를 봤습니다. 불빛들, 수십 개, 조직적인 패턴으로 비무장지대를 쓸고 있는 탐조등들, 체계적인 수색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들의 전진 속도로는 아마 20분 안에 나를 따라잡을 겁니다. 내 상태로는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었어요. 효과적으로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 나은 은폐 없이는. 그 말은 한 가지 선택만 남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물이 닫히기 전에 수색 지역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의미였죠. 멈추라고 비명을 지르는 내 몸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모든 합리적 한계를 넘어 밀어붙일 때, 고통이 너무 지속적이어서 백색 소음이 될 때, 당신의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누나가 내 옆에서 걷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물론 진짜가 아니었죠. 하지만 당신이 내 앞에 서 있다면 보는 것만큼 선명하게 봤어요. 다시 17살이었습니다. 낡은 파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계속 걸어 민호야. 누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위로가 되었죠.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각에 대답하면 환각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필요했어요. 피를 흘리며 이 얼어붙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고 믿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누나가 내 옆을 걸었어요? 가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했죠. 우리가 그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기억해? 아빠가 그 생선을 집에 가져왔을 때, 엄마가 요리를 망쳤을 때 우리 모두 맛있다고 가장했던 거 기억해? 세상이 여전히 좋다고 믿었을 때 기억해? 4km. 이 시점에서 적어도 4km는 커버했을 겁니다. 하지만 7km가 남았어요. 마지막 울타리까지, 한국 영토까지, 안전까지. 현재 내 상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7km. 잠시 멈췄습니다. 단지 잠시만 숨을 고르기 위해. 그리고 아래를 봤을 때 개들보다, 병사들보다, 지뢰들보다 더 나를 겁나게 한 뭔가를 봤습니다. 내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더 이상 밝은 빨간색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빨간색이었어요. 거의 검은색. 그 말은 안쪽에서 뭔가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내부 출혈, 아마 장기 손상. 의학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미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간 정신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뇌의 모든 논리적 부분이 포기하고 불가피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거부하는 작고 고집스럽고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돼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7km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거칠고 망가져 나왔어요. 7km 더 할 수 있어. 누나의 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km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둠 속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5km 지점이 내 몸이 나와 협상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꺼지는 스위치처럼이 아니었습니다. 더 미묘해요. 당신의 몸이
뇌에 외교 사절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봐, 우리가 가진 이 협정에 대해 얘기해야 해. 조건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아. 먼저 손가락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추위가 너무 감각을 없애서 아래를 봤을 때, 내 손을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지만 느낄 수는 없었어요. 이상하고 무서운 단절이었습니다. 나머지가 여전히 완고하게 삶에 매달리는 동안 내 일부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은 시야였습니다.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터널 시야.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첫 징후 중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피를 잃으면 몸이 응급처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하죠. 뇌가 먼저입니다. 항상. 하지만 자원이 제한적일 때는 뇌조차도 양보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민호야. 누나의 목소리가 다시 여전히 내 옆을 걷고 있었어요. 아니면 걷고 있다고 환각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그 시점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닌지 더 이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 거예요. 어쩌면 제정신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을지도. 여기 지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가을 근처의 비교적 평평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제 완만한 경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은 다리로 역기를 드는 것 같았어요.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유적으로가 아니에요. 모든 움직임마다 근육 섬유가 찢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에 충분한 산소가 없으면 근육이 에너지를 찾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기 시작하니까요. 있잖아 뭐가 웃긴지 알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뭉툭했습니다. 혀가 입에 비해 너무 큰 것 같았죠. 웃긴 건 네가 살아있는지조차 아직 모른다는 거야. 누나의 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어요.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마 몇 년 전 국가에 의해 압수되었을 그 파란 코트를 입고. 하지만 내 죽어가는 뇌는 어쨌든 그 이미지에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널 이미 처형했을지도 몰라.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게 나를 깨어있게 했으니까요. 집중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헛된 일일지도, 어쩌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이 얼어붙은 땅 조각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일지도. 하지만 그 말들을 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뇌의 킬로미터들 동안 어느 시점에서 내 임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단지 그녀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탈출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통계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죽게 된다면 어떻게 죽을지 선택하는 것이었죠. 경사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멈춰야 했어요.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몸이 단순히 다른 발걸음을 거부했어요.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뇌를 사지에 연결하는 케이블이 일시적으로 끊어진 것처럼. 무릎에 손을 대고 몸을 구부렸습니다. 모든 호흡이 일이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 축축한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피가 폐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흉, 아니면 더 나쁜 것. 군대의 기본 의료 훈련이 정확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일어나야 해. 누나의 목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긴급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있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손전등 불빛들. 아마 내 뒤 500m. 수색 대형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거리를 좁혔습니다. 내가 이 빌어먹을 언덕을 오르는 동안 그들은 땅을 얻고 있었어요. 공황이 두 번째 아드레날린 폭발을 줬습니다. 똑바로 섰어요. 그럴 때 세상이 위험하게 기울었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말하는 내 머릿속 목소리를 무시했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달리고 있지 않았어요. 제대로 걷지도 않았습니다. 발을 끄는 것에 가까웠죠. 한 발, 멈춤, 또 한 발, 멈춤. 좀비처럼 누나와 내가 한 번 몰래 본 한국 영화의 그 산송장들처럼 한 병사가 남한에서 밀수한 DVD를 가져왔을 때 그 영화 기억해? 말했습니다. 내 뇌가 이제 헤매고 있었어요. 집중력 상실, 또 다른 증상. 좀비들. 좀비 아포칼립스가 시작되면 가장 높은 건물 옥상으로 갈 거라고 했잖아. 좀비들은 계단을 빨리 못 올라가니까. 누나의 환영이 웃었습니다. 순영한 듣지 못한 부드럽고 음악적인 소리? 넌 섬으로 갈 거라고 했지. 좀비들은 수영을 못하니까.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내 몸이 근본적인 방식으로 망가지기 시작해서인지 몰랐어요. 아마 둘 다. 상상의 좀비들을 걱정하면서 진짜 괴물이 줄곧 바로 우리 앞에 있었는데, 진짜 괴물, 체제, 시스템, 우리 모두를 삼킨 큰 거짓말, 내 발이 눈 아래 숨겨진 바위를 쳤습니다. 균형을 회복할 반사신경이 없었어요. 그냥 넘어졌습니다. 정면으로. 손이 낙하를 완충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내 얼굴이 얼어붙은 눈에 역겨운 소리와 함께 부딪혔어요. 잠시 그냥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뺨에 닿은 눈의 차가움이 거의 좋게 느껴졌어요. 침대 같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쉬울 거예요. 너무 단순해. 그냥 눈을 감고 놓아주기만 하면. 민호야. 누나의 목소리. 이제 바로 내 위에. 일어나. 못해. 말이 흐느낌과 함께 나왔습니다. 수연아 못해. 시도했어. 신도 내가 시도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못해. 지금 포기하면 우리 둘 다 죽어. 눈을 떴습니다. 누나가 눈 속에서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이 내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 짓고 있지 않았어요. 누나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야. 네가 시도했다는 걸 절대 모를 거야. 비무장지대에서 얼어 죽은 또 다른 실패한 탈북자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네가 날 찾으러 오기를 계속 기다릴 거야. 영원히.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의 마지막 조각이 그냥 붕괴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더 순수한 뭔가였어요. 더 단순한, 더 야생적인. 손과 무릎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니, 그게 맞지 않아요. 손과 무릎으로 일어서려고 시도했습니다. 왼팔이 내 무게로 구부러졌어요.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어요. 눈 속에서 손과 무릎으로. 동물처럼. 그리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대신 이제 기어갈 거야. 라는 의식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게 더 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다리는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내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어갔어요. 오른손 앞으로, 왼쪽 무릎 앞으로, 왼손 앞으로, 오른쪽 무릎 앞으로. 패턴, 리듬. 다른 모든 게 무너지는 동안 매달릴 뭔가. 손 아래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제 피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방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물,
몸통을 움직일 때마다 옆구리 상처에서 뭔가 뜨거운 게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나와서는 안 될 뭔가. 하지만 계속 기어갔습니다. 쓰러진 소나무 옆을 지나갔습니다. 죽은 가지들이 해골 같은 손가락처럼 뻗어 있었어요. 다른 삶에서는 으스스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거의 등록되지 않았어요. 내 세상 전체가 그 패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손, 무릎, 손, 무릎. 민호야. 누나의 목소리가 다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환각처럼 덜했어요. 어떻게든 더 단단했습니다.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 내 목소리가 까마귀 울음소리처럼 나왔습니다. 그날 밤, 네가 군대 가기 전날 밤. 멈췄어요? 배운 걸 의문시하는 것에 대해 말한 거. 단지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었어. 기어가기를 멈췄습니다. 내 뇌가 그녀가 말하는 걸 따라가려 애썼어요. 누군가를 만났었어. 계속했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장사하러 오는 중국 상인. 그가 나에게 것들을 보여줬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 바깥 세상에, 남쪽에, 서울에. 민호야, 전부 거짓말이었어. 전부. 불빛들, 건물들, 웃고 있는 사람들. 음식이 있었어. 옷이 있었어. 삶이 있었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네가 알았다면 선택해야 했을 거니까. 이제 그녀의 얼굴로 눈물이 흘렀어요. 나를 신고해서 안전하게 지내거나 침묵하고 공범이 되거나 그런 입장에 널 두고 싶지 않았어. 그럼 줄곧 알고 있었구나. 내 뇌의 안개를 뚫고도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이 적이 아니라는 걸, 모든 게 선전이었다는 걸. 응.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은 널 숙청 명단에 올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리지 않았어. 그런 것들에 대해 말했어. 질문했어. 왜냐하면 진실을 한 번 보면 보는 걸 멈출 수 없으니까. 무지로 돌아갈 수 없어. 아프게 하는 강렬함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아남아야 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수연아, 약속해.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건대 느낄 수 있었어요. 따뜻한, 단단한, 진짜. 반대편에 도착할 거라고 약속해. 진실을 말할 거라고 약속해. 내 대해, 우리 모두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약속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하는 그 부드러운 미소. 그럼 계속 기어가, 동생아. 아직 7km가 남았으니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떴을 때 누나는 사라졌어요. 환영, 환각, 뭐였든 사라졌습니다. 다시 어둠 속에서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약속은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기어갔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고통이 너무 편재해서 고통이기를 멈췄습니다. 내 정상, 상태가 되었어요. 기본 존재. 아프지 않은 게 어떤 느낌인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내 몸을 앞으로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해리. 내 마음이 겪고 있는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그때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소리들, 한국어로 말하는 북한 병사들의 목소리, 피 흔적이 이쪽으로 계속됩니다. 가까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많은 피를 잃고 멀리 갈 수 없어요. 경계선을 펼쳐 모든 사분면의 탐조등을 원한다. 내 뒤 아마 100m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적게. 그리고 나는 죽어가는 달팽이 속도로 기어가고 있었어요. 앞을 봤습니다. 바위 더미가 있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약간의 은폐.
아마 3미터 거리. 내 상태로는 3km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힘을 모았습니다. 모든 아드레날린 분자, 그리고 기어갔습니다. 움직이던 것보다 더 빨리, 여전히 작동하는 줄 몰랐던 근육들을 사용하며, 내 몸통에서 나는 축축한 찢어지는 소리를 무시하며, 시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식을 무시하며, 그 바위들 외에는 모든 걸 무시하며, 3미터, 2미터, 1미터, 내 뒤에서 눈 위에 부츠 소리, 다가오는 반 미터, 저기 움직임, 바위들에 도달해서 첫 번째, 손전등 빔이 몇 초 전 내가 있었던 지역을 쓸기 직전에 그 뒤로 굴렀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호흡이 조용한 헐떡임으로 나왔어요. 모든 들숨이 고뇌였습니다. 모든 날숨이 승리였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피 흔적이 여기서 멈춥니다. 불가능해. 가까이 있어야 해. 눈 위를 바삭거리는 그들의 부츠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 패턴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내가 숨어있던 곳에서 아마 2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나를 보이지 않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어요. 죽게 된다면 끝이 오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사님, 동쪽 사분면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탈북자로 보입니다. 여러 명? 오늘 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모든 팀을 재배치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멈춤? 길었어요. 너무 길었습니다. 알았어. 1팀과 2팀 동쪽 사분면으로 이동. 3팀 이 지역 계속 쓸어. 부츠가 멀어지는 소리.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일부는 여전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 동안 그 바위들 뒤에 있었습니다. 추위와 쇼크로 통제불능으로 떨리는 내 몸. 여러 상처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피. 몇 초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소리들이 더 멀어졌습니다.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니면 30초였을지도. 시간은 모든 의미를 잃었어요. 유일한 소리가 바람과 내 자신의 힘든 호흡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은신처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7km, 7km 지점에 있었습니다. 4km가 남았다는 의미였죠. 마지막 울타리까지, 한국 영토까지. 문자 그대로 어떻게 완료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는 4km. 하지만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살아남기 불가능했어야 했던 걸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내 뇌에 뭔가 완고하게 어리석은 부분이 이게 끝나는 곳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든 미터마다 누나의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말해, 민호야. 모든 진실을 말해. 언제 내가 인간이기를 멈추고 순수한 의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8km 지점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시간이 선형이기를 멈췄어요. 스스로를 접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물속의 물감처럼 섞였죠. 내 일부는 비무장지대에 얼어붙은 눈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강가의 누나와 앉아 있었고 다시 9살이었어요. 남쪽의 별들은 다를까? 마치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누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어요. 기억. 10년도 더 전에 진짜 수연이. 엄마는 별들이 어디서나 똑같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 하지 마. 내 어린아이 목소리로 대답하는 내 자신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을 수도 있어.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 기억 속에서도
누나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닌지 알고 싶지 않아? 눈을 깜빡였고 눈 속에 다시 있었습니다. 앞으로 뻗는 내 오른손. 하지만 손을 느낄 수 없었어요. 얼음 위를 기어가는 피 묻은 장갑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많은 피를 잃고도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몇 킬로미터 전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의학 교과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인체는 약 4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2리터를 잃으면 심한 쇼크에 빠집니다. 3리터를 잃으면 심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여기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의학 법칙을 거스르며 아니면 이미 죽었는데 단지 메모를 받지 못한 걸까요? 내 아래 눈은 더 이상 하얗지 않았습니다. 빨강에서 분홍에서 하얀색으로의 그라데이션이었어요. 내가 온기를 추적하는 내 자신의 피지도. 누군가 내일 이 흔적을 발견하면 다친 동물이 기어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민호야. 목소리. 하지만 이번엔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 깊은, 익숙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7년 전, 2010년 겨울에 폐렴으로 돌아가시기 전, 팔꿈치가 꿰매진 낡은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항상 쓰시던 그 정확한 각도로 노동자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부서진 까마귀 울음소리처럼 나왔습니다. 미소 짓지 않으셨어요. 결코 쉽게 미소 짓는 분이 아니셨죠. 하지만 눈에 뭔가 부드러운 게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거의 보여주지 않으셨던 뭔가. 정말 멀리 왔구나, 아들아. 충분하지 않아요. 내 입술이 거의 말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못해요. 계속할 수 없어요. 못해? 아니면 하기 싫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만. 차이가 있지. 똑같아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끝났어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내 몸은 3km 전에 끝났어.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더 이상 네 몸에 관한 게 아니야. 진짜로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어. 그럼 뭐에 관한 건데요? 남쪽을 보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공장에서 일할 때 기계 하나가 있었어. 낡았지. 소련제. 1950년대 거. 매일 그 기계가 고장났어. 매일 내가 고쳤지. 이야기할 때 쓰시던 그 먼 목소리에 질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왜 그냥 교체하지 않느냐고 물었어. 뭐라고 말해봤는지 아니? 거의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품 하나라도 여전히 작동하는 한, 계속 가동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 한, 계속 가동시키겠다고 말했지. 내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는 그 기계야, 민호야. 그리고 네 이유는 여전히 작동해. 제 이유는 죽었어요. 속삭였습니다. 수연이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헛된 일이었어요. 만약 아니라면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훈육하실 때처럼 기억하는 것처럼 1%의 가능성이라도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1%를 포기할 건가? 어쨌든 여기서 그녀를 구할 수 없어요. 절망의 차가운 논리. 남쪽에 도착해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녀를 빼낼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 그녀의 호기심, 용기 진실이 뭔가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지. 일어서셨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익명으로 잊혀진 채.
아무도 절대 보지 못할 명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아버지, 3km 더 아들아, 단지 3km만 더 멀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할 거야. 나도 자랑스럽다. 기다리세요. 그를 잡으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연기처럼. 오늘 밤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유령들처럼. 그리고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남아 있었습니다. 3km 더? 기어갔습니다.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적 설명이 없어요. 과학적 논리가 없습니다. 내 몸은 부서진 뼈와 찢어진 장기들의 자루였어요. 하지만 기어갔습니다. 손, 무릎, 손, 무릎. 패턴이 이제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일관된 생각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직 패턴만. 손, 무릎, 손, 무릎.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더 바위투성이. 좋았어요. 비무장지대의 남쪽 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북쪽은 식생이 더 많아요. 남쪽이 더 건조합니다. 훈련에서 배운 기본 지리. 하지만 얼마나 가까이? 1km일 수도 있었어요. 5km일 수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기준점들은 몇 시간 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불빛, 일정한. 순찰대의 손전등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은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었죠. 감시탑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탑이 아니었어요. 디자인이 달랐습니다. 불빛이 달랐어요. 북쪽 탑의 강한 흰색 대신 따뜻한 노란색. 남한 탑.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시도했어요. 아마 더 약하게 떨렸을 거예요. 하지만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압도적인, 넘치는, 가까웠습니다. 정말 빌어먹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때 현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와 그 탑 사이에는 열린 공간이 있었어요. 아마 200m에 노출된 지형. 그리고 더 나쁜 건 경고 기둥들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빨간 깃발들. 마지막 지뢰밭. 물론 마지막 지뢰밭이 있었죠. 오늘 밤 아무것도 쉬울 리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무료로 주어지지 않을 거였어요. 지뢰밭을 봤습니다. 그 너머 탑을 봤어요. 계산했습니다. 아니면 10% 용량으로 작동하는 뇌로 계산하려 했습니다. 200m. 아마 3개의 지뢰. 대인지로에는 보통 7m 강역으로 배치됩니다. 그 말은 내 뇌가 수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물고기처럼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수학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지대를 건너거나 여기서 죽거나. 그게 중요한 유일한 방정식이었습니다. 지뢰밭 가장자리로 기어갔습니다. 경고 기둥들은 20m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바램 빨간 깃발들이 거기 매달려 있었어요. 한국어 글씨들, 해골 기호들. 작동하는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주의를 기울일 경고들. 하지만 내 뇌는 더 이상 자기 보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성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비용이 얼마든 결승선을 넘는 것. 어둠 속에서 최선을 다해 땅을 연구했습니다. 신호를 찾으며. 눈 속의 작은 교란들, 불규칙한 모양들. 대인지로에는 보통 약간의 돌출부를 만듭니다. 많지 않아요. 아마 몇 센티미터. 하지만 충분합니다. 하나를 봤습니다. 바로 앞 3미터. 약간 왼쪽. 피했어요. 오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지대 안으로 5미터. 10미터. 모든 미터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모든 미터가
죽음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도전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 모든 미터가 훔친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15미터, 20미터, 그리고 내 손이 눈 아래 뭔가를 만졌습니다. 둥근, 금속, 차가운, 시간이 멈췄습니다. 또, 이 순간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잠재적 죽음 전 완벽한 명료함의 이 순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압력 방아쇠에 위에 내 발이 아니었어요. 지뢰의 돔 바로 위에 내 손이었습니다. 추가 압력이라도 가하면 폭발할 겁니다. 내 손을 날려버릴 거예요. 아마 내 머리도. 이야기 끝. 하지만 여기 터무니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하게 얼마나 아쉬울지였어요. 이렇게 멀리 오다니. 그 남한 탑에 너무 가까이. 그리고 피곤한 손이 5cm 눈 아래 금속 조각을 느끼지 못해서 죽다니. 정말 절대적으로 멍청한 죽음의 방식. 그리고 그게 날 웃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하고 부서진 웃음이 더 흐느낌처럼 나왔어요. 하지만 어쨌든 웃음.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터무니없었으니까요. 우스꽝스러운, 불가능한. 그런데도 여기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 모든 밀리미터가 영혼을 가져갔고 지뢰에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로 기어갔습니다. 넓은 원. 아마 우스꽝스럽게 넓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대량 실혈과 여러 손상된 장기로 지뢰밭을 기어가는 것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위험은 30미터, 50미터. 탑이 이제 더 가까웠습니다. 세부 사항들을 볼 수 있었어요. 창문, 꼭대기의 안테나. 안에서 움직이는 형체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한국군 병사. 살아있는 시체가 북쪽에서 그를 향해 기어오고 있다는 걸 모르는 100미터, 범페이퍼 150미터. 내 팔들은 파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냥 부속물이었어요. 내 의지가 나머지를 앞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 느낌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어떻게든 불가능하게 여전히 움직였어요. 180미터. 거의 지뢰밭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20미터 더. 아마 30미터. 그러면 중립지대에 있을 거예요. 북쪽과 남쪽 지뢰밭 사이의 띠. 그리고 그 다음 뭐? 울타리 하나 더. 철조망. 아마 전기가 통하는 마지막 장애물. 마지막 시험. 하지만 먼저 이 마지막 미터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손, 무릎, 손, 무릎, 패턴. 내 전체 삶이 이 패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190미터. 그리고 날 멈추게 한 뭔가를 들었습니다. 기계적 소리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새. 이 얼어붙은 악몽의 한가운데서 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경고 기둥 중 하나에 앉은 작은 새. 희미한 빛 속에서도 까마귀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흔한 북쪽과 남쪽 모두 날 보고 있었습니다. 그 구슬 같은 검은 눈으로. 그리고 다시 노래했어요. 단순한 지적임. 밤에게 누가 또 깨어있는지 물으며.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가 날 무너뜨렸습니다.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 모든 두려움, 고통, 절망, 희망, 분노. 갑자기 나왔어요. 내 망가진 몸을 흔든 조용한 흐느낌으로. 왜냐하면 그 새는 국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북쪽과 남쪽에 대해 몰랐습니다. 이념과 체제와 비무장지대에 대해 몰랐어요. 그냥 존재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날았어요. 원할 때 노래했습니다. 내가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누나가 결코 없었던, 수백만 북한 사람들이 결코 없었던
그리고 그 순간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죽게 된다면 DMZ에서 죽지 않을 거라고. 두 세계 사이에 이 경계 공간에서 죽지 않을 거예요. 남쪽에서 죽을 겁니다. 자유로운 영토에서. 비록 단지 1미터라도, 비록 단지 1초라도 자유롭게 죽을 겁니다. 새가 날아갔습니다. 밤속으로 사라지며. 그리고 나는 기어갔습니다. 지뢰밭의 마지막 10미터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모든 센티미터가 고뇌와 협상되었어요. 모든 호흡이 의식 가장자리에서 훔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건넜습니다. 마지막 경고 기둥을 지나쳤어요. 중립지대에 있었습니다. 북쪽과 남쪽 사이에 무인지대. 그리고 거기 아마 500m 앞에서 봤습니다. 마지막 울타리를. 철조망 3미터 높이. 한글과 영어로 된 경고 표지판들. 제한구역, 치명적 무력 승인됨. 내 최종 목표. 거의 초점을 맞출 수 없는 눈으로 그 울타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게 내 마지막 시험이 될 거라는 거를. 왜냐하면 그걸 오를 힘이 없었으니까요. 팔들이 날 들어 올리지 못할 겁니다. 다리들은 몇 킬로미터 전에 작동을 멈췄어요. 하지만 어쨌든 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울타리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었어요. 검은색을 침범하는 가장 희미한 회색의 암시만.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기어왔습니다. 얼어붙은 지옥을 통과한 11킬로미터. 그리고 이제 빛이 오면서 그 마지막 울타리를 넘을 겁니다. 아니면 시도하다 죽을 거예요. 울타리는 멀리서 보인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3미터가 아니었어요. 더 4미터 같았습니다. 꼭대기에 금속 가시관처럼 감긴 철조망. 콘크리트에 박힌 강철 기둥들. 이건 동물들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인간들을 막기 위해 설계된 울타리였습니다. 밑부분까지 기어가서 올려다 봤습니다. 땅에서 보니 하늘까지 뻗은 것 같았어요. 불가능한, 넘을 수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훈련받은 군인이 30초 안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부서진 살덩이 자루였습니다. 손을 뻗어 철조망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단단한, 진짜.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구간에는. 작은 자비. 솔직히 이 시점에서 정의 충격이 이 모든 걸 끝내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양손으로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스스로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손에서 힘이 빠지고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정확히 센티미터 올라갔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결과. 5cm. 어쩌면 6cm. 세 번째. 이번엔 겨우 3cm만 올라갔어요. 내 몸은 단순히 더 줄 게 없었습니다. 모든 비축분이 비워졌어요. 모든 힘의 원천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울타리를 오를 수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했습니다. 울타리 밑부분을 따라봤습니다. 뭔가를 찾으며. 무엇이든, 틈, 약점, 철조망이 느슨해진 곳이나 땅이 침식되어 밑에 공간을 만든 곳,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마 내 왼쪽 10미터, 지형이 약간 경사진 곳, 그리고 울타리 바닥이 완전히 땅에 닿지 않은 곳, 공간. 크지 않았어요. 아마 20cm 높이.
어쩌면 더 적을지도. 하지만 어쩌면 충분할지도.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 10m가 영혼을 가져갔어요. 모든 미터가 감당할 수 없는 뭔가를 대가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도착했어요. 등을 대고 누워 공간을 봤습니다. 확실히 작았어요. 완전히 평평해져야 할 겁니다. 팔꿈치와 발로 밀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옆구리 상처로 탈구된 어깨로 내 몸에 잘못된 다른 모든 것들로 이건 아플 겁니다. 머리부터 울타리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이 이마를 긁었어요. 피부가 찢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렸죠. 하지만 머리는 통과했어요. 그 다음 어깨들. 이게 더 어려웠습니다. 옆으로 돌아야 했어요. 발로 밀면서 손으로 당겨야 했습니다. 철조망이 군복에 걸렸어요. 찢어내며 피부를 긁으며. 그리고 철조망이 옆구리 상처에 걸렸습니다. 고통은 하얗고 완전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신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시야가 가장자리에서 검어졌습니다.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거의.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뚫었습니다. 피맛이 입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새롭고 더 날카로운 고통을 현재의 날 고정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밀었습니다. 철조망이 더 깊이 찢었습니다. 열리면 안 될 뭔가를 열었다는 걸 알았어요. 뭔가 따뜻하고 끈적한 게 쏟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피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뭔가. 하지만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내 몸통이 울타리를 통과했어요. 이제 다리만. 몇 킬로미터 전에 작동을 멈춘 그 빌어먹을 쓸모없는 다리들. 끌었습니다. 오직 팔만 사용해서. 내 몸에 남은 마지막 힘의 분자들을 사용해서. 왼발이 걸렸습니다. 철조망이 잡고 있었어요. 당겼습니다. 더 세게. 철조망이 부츠를 뚫고 들어갔어요. 발목을 뚫고.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울타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나만에 있었습니다. 등을 대고 돌아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의 회색이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구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얇은, 흩어진, 그리고 그들 사이로 동쪽 지평선에서 가장 작은 태양 가장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1km를 해냈습니다. 불가능한 11km. 100번은 죽었어야 했을 21km. 그리고 해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흐느낌이었을지도. 솔직히 그 시점에서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걸 이룬 누군가의 소리였어요. 해냈어, 수연아. 하늘에 속삭였습니다. 해냈어. 하지만 그때 현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있었지만 누나는 북쪽에 있었으니까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했던 모든 아드레날린, 모든 완고한 의지, 모든 부정이 갑자기 증발했습니다. 태양 아래 안개처럼. 그리고 이 1km 동안 피해왔던 진실과 맞닥뜨렸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누나는 아니었어요. 나는 안전했습니다. 누나는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여전히 안에 가둔 채로 두고 왔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어떤 총알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울음이 그때 왔습니다. 깊은 내 존재의 핵심 어딘가에서부터. 단지 누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위한, 믿었던 모든 거짓말을 위해, 인간을 일회용 도구로 취급하는 체제를 섬기며 낭비한 모든 해를 위해, 뒤에 남겨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유를 알지 못한 채
죽은 아버지를 위해, 아마 절대 알지 못할 어머니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체제가 나를 군인으로 만들기 전의 소년을 위해, 잃은 모든 것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모든 것을 위해, 그리고 우는 동안 내 몸이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화려하게 쓰러지는 영화 같지 않았습니다. 더 조용했어요. 내 오른팔이 단순히 뇌의 명령에 반응하기를 멈췄습니다. 그 다음 왼팔, 다리는 이미 가버렸어요. 이제 나머지가 따라갔습니다. 밝아지는 하늘을 보며 땅에 누워 있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끝이 왔을 때 공황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평화만 있었어요. 깊은 고요함. 왜냐하면 건넜으니까요. 있어야 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적어도 자유롭게 죽는 겁니다. 적어도 내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죽는 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기억해? 누나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내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내 옆에 무릎을 꿇으며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봤어요.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지 말했습니다. 내 대해, 우리 모두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머리가 진짜 움직였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죽을 수 없어, 바보야? 웃었습니다. 그 음악적인 소리. 죽으면은 어떻게 진실을 말해? 옳았습니다. 물론 옳았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한 가지만 더 해줘야겠어.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며, 더 멀어지며, 마지막 한 가지. 뭔데? 그 말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들이 널 찾으러 올 때, 널 데려갈 때, 왜 했냐고 물을 때, 더 가까이 기울었어요.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말해줘. 전부 말해줘. 비밀을 지키지 마. 또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체제를 보호하지 마. 숙청 명단에 대해 말해줘. 수용소에 대해. 중국 상인의 휴대폰에서 보여준 진실에 대해. 내 대해 말해줘. 할게. 속삭였습니다. 약속해. 좋아? 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었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동생아. 수연아. 쉿, 이제 쉬어, 쉬어.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밝아지는 하늘 아래 혼자였습니다. 거기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분, 아마 몇 시간. 시간은 의미를 잃었어요. 그냥 존재했습니다. 숨 쉬며, 구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며, 그리고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외침, 한국어로. 하지만 달랐어요. 다른 억양, 다른 단어들, 남쪽 방언. 여기, 여기 누가 있어? 세상에, 피투성이야. 구급차 불러. 지금, 달리는 부츠. 다가오는. 그리고 내 위에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 녹색 군복. 북쪽의 갈색이 아니었어요. 녹색. 대한민국 휘장. 그중 하나가 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젊었어요. 아마 20살. 눈이 충격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들려요. 내 말 이해해요? 말하려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부서진 속삭임으로 나왔어요. 넘었어요. 네, 그랬어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냈어요. 이제 안전해요. 11km. 계속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11km. 세상에. 다른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피 흔적을 봤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뻗어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첫 번째 병사가 말했습니다. 힘을 아껴요. 도움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누군가 알아야 했습니다. 내 누나, 수연이, 아직 거기, 숙청 명단, 그녀가, 그녀가 나에게 보여줬어요. 진실을. 말들이 파편화되어 나왔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지만 내가 가진 전부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병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동, 그 부드러운 인간적 접촉이 거의 나를 다시 무너뜨릴 뻔했어요. 사람들에게 말할게요.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먼저 살아남아야 해요. 알겠어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왔는데 지금 죽으면 아쉬울 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오는 구급차. 우리와 함께 있어요. 병사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지만 어둠이 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아니었어요. 다른 뭔가 더 깊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 밀어붙이는 후 몸이 꺼지는 것. 내 마지막 의식적 생각은 질문이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어둠이 나를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군병원에서 3일 후 깨어났습니다. 첫 순간들은 혼란이었어요. 밝은 조명들, 하얀 시트들, 기계들의 끊임없는 삑삑거림.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깨어난 걸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뒤에 두려움 없는 진심 어린 미소, 계산 없는,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했습니다. 꽤 오래 주무셨어요. 어디? 내 목소리가 사포처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꽤 유명 인사세요. 아시죠? 모두가 11km를 기어간 군인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11km. 그러니까 진짜였어요.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내 누나. 말했습니다. 첫 번째였어요. 가장 중요한. 누군가 내 누나에 대해 알아야 해요. 이미 정보 장교들이 당신과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의사가 당신을 봐야 해요. 3번 수술을 받으셨어요. 피를. 정말 많은 피를 잃으셨어요. 의사들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 그게 한 단어였죠. 불가능한 고집이 다른 거였고요. 다음 몇 주 동안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정보 장교들에게, 심리학자들에게, 어떻게든 내 이야기를 들은 기자들에게, 숙청 명단에 대해 말했어요. 문서를 훔친 것, 불가능한 탈출을 계획한 3년, 그리고 누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누나의 호기심에 대해, 용기, 중국 상인 휴대폰의 남쪽 사진들, 어떻게 그녀가 진실을 보고 보는 걸 멈출 수 없었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방법이 있어요. 접촉처들, 지하 네트워크들. 하지만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입니다. 누군가 수용소 시스템에 들어가면 보통 사라집니다. 확인을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박수연, 15호 재교육소에서 사망, 2018년 1월, 내가 탈출한 지 2달 후, 공식 사인, 폐렴,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든 될 수 있었어요. 굶주림, 탈진, 처형, 말해줬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국경에서 그날 아침에 모든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대신 그냥 완결의 느낌만 들었습니다. 끔찍한, 파괴적인. 하지만 어쨌든 완결.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는 것은 아무리 끔찍해도 절대 죽지도 해결되지도 않는 독이 든 희망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여기 무너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남한 군인들이 땅에서 나를 들어 올린 순간
왜 내 몸이 항복했는지에 대해. 단지 육체적 탈진이 아니었어요. 단지 실혈이나 장기부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11km 동안 뭔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표, 희망, 어쩌면 남쪽에 도착하면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어쩌면 살아남으면 어떻게든 그녀를 데리러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하지만 그 울타리를 넘은 순간, 해냈다는 걸 안 순간, 내 마음은 피해왔던 진실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어쩌면 이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국경의 한쪽에 내가 있다는 차가운 사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반대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진실은 어떤 상처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떤 시련보다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내 몸이 마음이 할 수 없는 걸 했습니다. 항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날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내 이야기가 영감을 준다고 해요. 인간 정신의 힘을 보여준다고. 그리고 어쩌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영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했을 때 살아남은 누군가처럼 느껴져요.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빚진 누군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진실을 보고 보는 걸 멈출 수 없었던 내 누나의 이야기. 여전히 그 국경 뒤에 갇힌 수백만의 이야기. 질문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파괴하는 체제의 이야기. 왜냐하면 그게 그녀가 하라고 약속하게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평생 지킬 약속입니다. 매일, 내 삶의 나머지 동안 11km가 나를 지옥에서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북쪽과 남쪽 사이의 거리는 킬로미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말해진 진실들로 측정됩니다. 공유된 이야기들로, 살아있게 유지된 기억들로, 그리고 그게 계속 넘으려는 거리입니다. 몇 번이고, 모두가 알 때까지, 아무도 외면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기억한 11km가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까지, 변화를 의미할 때까지,